그 무렵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4개의 인고를 분석하는 실험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이 연구팀은 우선 이 인골에서 미토콘드리아 유전 물질, 즉 DNA를 추출해 전체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자체적으로 유전되는 DNA를 갖고 있다. 이 DNA는 어머니를 통해 유전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유전학계에서는 가계조사나 인류계통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염기 서열은 흔히 개인이나 대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서열과의 차이로 표시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 경우에는 캠브리지 염기 서열을 표준으로 한다. 이 비교 과정을 통해서 대성동 고분의 인골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초정밀한 미세한 작업은 마침내 중요한 결론에 이르고 있었다. 역사적인 순간이 바야흐로 초읽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돌아온 나는 경주의 분황사를 찾아갔다. 분황사 탑은 흙이나 돌로 벽돌 모양을 모방해 만든 전형적인 모전 석탑으로 서기 634년 선덕여왕 3년에 축조됐다. 1915년 이 모전 석탑을 해체 수리할 당시 제2층과 3층의 탑신 사이에서 사리 장신구가 봉납된 석함이 발견됐다. 이 사리함과 더불어 해체 수리 당시에 특별한 물건들이 출토됐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남해의 심해 지역에서 나오는 이모가이 조개와 특별한 공양품이 발견됐는데 이 공양품들은 모두 경주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문명 제품인 철제 가위와 바늘, 금동제 장식 조각, 바늘통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남해산 이모가이 조개였다. 3개의 조개 중 하나는 당장이라도 말띠 꾸미개로 사용될 수 있는 가공된 조개 껍질이었다. 말은 그 당시에 가장 편리한 운송수단이자 최고의 전쟁 무기였다. 그러므로 말의 엉덩이 부근에 장식품으로 남해산 이모가이 조개를 사용했다는 것은 말을 타고 나가는 전투에서 무사한 영을 기원하는 부적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조개 문화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된 조개 팔찌와 같은 장신구와 조개로 만든 화살초, 사람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조개탈을 봐도 우리나라에도 조개의 길을 통해 다양한 해양 문화가 전파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마침내 서울의대의 서정선 교수와 김종일 교수는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제 57번 A 같은 경우는 57A 순장자의 경우는 저희가 한 1000 염기상 정도를 분석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캠브리지 표준서열하고 비교했을 때 약 7개 정도의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변이를 가지고 저희가 현대 한국인과 몽골인 약 한 200명 전 유전자 분석을 한 걸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이 사람과 가장 비슷한 변이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그 한 샘플이 전체 7개 변이 중에서 6개가 일치하는 샘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 샘플은 미토콘드리아 전체 유전자가 다 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결과가 M7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M7이라고 한 거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남반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옛날에 아프리카를 나와서 중동을 거쳐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남쪽 아시아로 이동한 것이 M7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M7 결과하고 일치한다는 건 이제 이분이 남반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재밌는 건 저희가 최근에 그 타밀 사람 한 분을 저희가 이제 서열을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 서열을 비교해보면 또 굉장히 유사하게 전체 7개 중에서 역시 6개가 일치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대 인골이 고대 인도 타밀계에서 온 어떤 분일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일 교수의 설명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이해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그림 자료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50시로 구분해서 출토된 한 순장자의 경우를 보면 캠브리지 표준 서열과 비교할 때 약 7개 정도의 변이를 보인다. 그 7개의 변이를 한국인과 몽골인 200명의 유전자 분석과 비교해보니 6개의 일치하는 샘플이 있었다. 그 샘플은 M7으로 불리우는 남방계 유전인자. 최근 인도 타밀 사람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 사람과도 그 서열이 굉장히 유사해 전체 7개의 변이 중에서 역시 6개가 일치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인 것이다. 결국 북방계와 남방계가 같이 가야 그 고분에 병존하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그런 허황우의 그러한 그 얘기들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지 않았나. 그러나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이제 섣불리 어떤 재미로서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하나씩 정확하게 증명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파형동기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일본을 거쳐 오키나와와 경주를 답사했던 나는 기메시에 있는 수로 왕비 등을 찾았다. 일단 추적을 재정비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수로 왕비 허황후. 삼국유사에 의하면 허황후는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건너온 이방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때가 서기 48년 7월. 허황후는 붉은 돛배를 타고 깃발을 휘날리며 바닷가에 도착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기록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도가 지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과연 2000년 전에 수개월이 걸리는 험한 대양을 건너서 금관가야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적, 공간적 이유 때문인 것이다. 그뿐인가 허황후가 건너올 때 싣고 왔다는 파사탑. 삼국유사에 의하면 왕비가 해신의 노여움으로 풍랑을 만나자 부왕이 이 탑을 싣고 가게 하니 그제서야 무사히 항해해 금관국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진풍탑인 것이다. 그러나 학계의 불신으로 이 파사석탑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 파사탑 역시 역사적 가치가 전혀 없는 무용지물의 돌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인가? 아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미 오키나와의 바다에서 조개의 신앙이 바다 건너의 바다에서부터 조개의 길을 따라 건너온 해양 문화임을 깨닫지 않았단가. 소조개, 즉 스이지가이를 부적으로 하는 신앙이야말로 2005년 현재 2억 마리의 소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에서 비롯된 숭배 신앙이 아닐 것인가. 또한 두 교수 역시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인골이 인도 사람의 DNA 유전인자와 거의 일치한다고 증언하고 있지 않은가. 가자. 나는 새로운 역사 추적의 결심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 인도로 가자.